7월 1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TSMC 실적 모멘텀에 AI 반도체 중심 강세가 나타났고 이후 CPI를 대기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마감했습니다. TSMC가 1분기에 이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에 국내는 SK 하이닉스가 장중 4% 가까이 급등하면서 고점 경신 후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전거래일과는 다르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9월 인하 기대감을 높인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금통위는 예상대로 동결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CPI 하락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약세와 소형주 강세 등 차별화가 심화됐고 나스닥은 장중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6월 CPI와 헤드라인 CPI 모두 예상과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봄 이후 첫 둔화세를 기록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2.7%로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로보택시 공개 일정 연기에 테슬라가 8%대 급락했고 엔비디아, 메타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는 증시 안정화 대책 발표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미국 물가 둔화 등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예상 밖 둔화세 보인 미 CPI 결과에 9월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했고 일본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달러 엔의 변동성도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깜짝 하락을 기록한 6월 물가 결과에 국채금리와 달러는 큰 폭 하락했지만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심화됐습니다. 달러엔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별화 심화 등 여러 움직임들이 한꺼번에 좀 반영되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국내도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가능성 진행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전일 7월 금통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KB증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보다는 개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좀 개진될 가능성을 컨센서스로 봤습니다. 하지만 전일 금통위는 6명 모두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의 위안거리는 통방문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금통위원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 점은 그나마 시장의 위안거리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는 총재는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예단할 수 없으며 통방문에서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유지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가계 대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2.4%까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하는 총재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더욱이 이제 9월 스트레스 DSR 실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로 8월까지 가계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한국은행의 8월 인하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8월 인하 가능성을 한국은행이 8월 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만큼 시장은 10월 인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존과 같은 11월 인하 전망을 유지합니다. 한흥 총재가 가계대출과 함께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외환시장
시장은 한미 기준금리 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은 마무리가 됐지만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한은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한은 총재가 꾸준하게 금융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한쪽 방향으로 쏠렸을 때에만 언급했던 사례를 고려하면은 현 수준의 금리는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8월 인하 배팅에 대해서 들어왔던 기관들 수요는 8월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상당 부분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국고 3년에 3.2, 국고 10년에 3.3% 상회 시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략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김동환 하이난입니다.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바이코리아가 기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수급부터 봐주시면 오른쪽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가 올해 들어서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법안 개정입니다. 지금 세법과 상법 개정,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제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성이 발표가 됐었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좀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드렸던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단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저희는 밸류 프로그램을 주식시장만의 이슈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율, 채권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잠시 그림을 좀 봐주시면은, 네, 그림 3번입니다.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올해 그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되긴 했지만, 사실 작년 초부터 같은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들이 일부 발표가 됐었고요. 기억하시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 그리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만의 이슈로가 볼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높아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지금 기재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게 WGBI 세계 채권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쪽에서도 외국인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주목하는 이유는 주주 저변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000년대에 기관 투자자들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주 저변이 확대된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계 자산이 변화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주주 저변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유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봤는데,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KB증권에서는 대형주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KB 어게인 바이코리아 종목 12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마지막 페이지 표 1번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자재 위클리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주 원자재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6월 이후 큰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공급 차질 이슈로 80달러대에 진입했고, 금 가격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그리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400달러 직전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 상승한 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그리고 미국 드라이빙 시즌 수요 기대,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로 7% 이상 좀 상승한
하락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은 좀 고조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좀 재개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 베릴의 이제 텍사스 상륙도 위험 등급이 이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약화되고 원유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유가가 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유가는 83달러에서 81달러로 주간 기준 2% 하락한 모습이고, KB증권은 국제유가는 올해 연말까지 70에서 80달러대 박스권 등락을 전망을 하고 있고, 4분기부터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가 좀 반영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70달러대 중반 하향 안정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 실질금리나 달러 지수는 전월 대비 좀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재차 2,400달러대 직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전일 EI의 7월 전망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됐는데 6월 보고서에서의 전망 톤이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2025년까지 감산을 유지하는 것을 반영하면서 2024년과 2025년 재고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이러한 톤이 이제 이번 전망에도 좀 유지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2024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원래는 재고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6월과 7월 전망에서는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이제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완화되고 기타 지역의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TI 전망치도 6월보다 7월에 각각 이제 올해와 내년 한 1에서 2달러 정도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에서는 이제 온건개혁파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됐는데 이란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동 전쟁 내 좀 이란의 중요성과 올해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다시 이란의 핵 합의 협상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좀 향방을 고려한다면 온건 개혁파의 당선 자체가 이란과 서방 간 이제 관계 개선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셀트리온 2분기 프리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바에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을 반영하였고 연말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진펜트라와 개선되는 원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8,154억 원으로 YOY 56%, 영업이익은 774억 원, YOY 마이너스 57%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각각 4.9%, 13.9%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동력은 이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점유율 잠식이 없이 발생하고 있는 램시마 IB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전반의 매출 확대에 기인합니다. 최근 화두인 진펜트라는 사실 유일한 인플렉시마 메스시 제형의 신약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번들링 효과에도 주목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출시될 스텔라라 시밀러와 함께 TNF-알파, 인터루킨 17, 23 기전을 모두 공략할 수 있어서 처방의와 환자의 우호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항암제가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특성상 환자가 한번 전환되면 꾸준히 처방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십니다. 일단 다트 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각각 24년 5월 7월에 졸레어 시밀러 그리고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 권고 판매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5년 추가 성장 동력들도 순항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매출 확대 및 이익률 개선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FTC의 이제 약제 급여 관리 기관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제 PBM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미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약가인하이고 이를 통해서 사보험사 커버리지로 시밀러 제품의 판매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현대차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입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2분기 현대차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9.7%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7월 11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22.1%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디아 법인 상장 및 이와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두 번째는 우호적인 환율과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 전망. 부각되고 있는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에서의 역량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 주가가 37%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4.2조 원이 나와서 1년 전 대비 0.5% 증가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1.7%, 저희 기존 전망을 24.4%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판매 대수가 예상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환율이 우호적이었고 또한 판매된 모델들의 믹스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4.5조 원으로 기존 전망 대비 10.9%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기차 월보랑 삼성 SDI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KB 전기차 배터리 7월 동향 업데이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가 전기차 모델 그리고 미국의 중대형 EV 모델 경쟁력, 금리 인하와 미 대선 등에 주목해서 섹터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SUV 그리고 픽업 트럭 시장은 자동차 메이저 국가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기차의 블루오션입니다. 이런 시장의 관심은 캐즘 극복을 위한 전가 전기차 모델 출시에 몰려있는 상황이지만 기아 EV9과 같이 중대형 SUV EV 모델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와 미국의 민주당 후보 교체론 등도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로 주목을 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형 SUV 시장 그리고 픽업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시황 회복은 아직이지만 주가는 테슬라의 회복과 함께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에는 세 가지 긍정적 요인, 금리와 미국 대선 후보 교체 그리고 합리적인 전기차들의 출시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주가 상승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견 바이로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기존 목표 주가 대비 15% 하향 조정합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41% 수준이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SS 배터리 실적과 그리고 소형전지 쪽에서 발생하는 고객사의 페널티 지급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EV양 중대형 배터리 실적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SP가 5% 빠지고 출하량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경쟁사 대비 장기간 실적 방어에 성공해왔으나 2분기부터는 전방 수요 부진의 영향을 역시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삼성 SDI는 2025년부터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AMPC 수령 효과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긍정적이므로 삼성 SDI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두산 바켓 관련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두산 밥켓이 어제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어제 주식 교환 이전 결정, 감자 결정, 주식 소가 결정 등 여러 건의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일련의 공시들을 두산 밥켓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두산 밥켓은 상장 폐지되어서 비상장사가 되고요. 두산 밥켓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는 약 63주의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싫다면 시장에 매도하거나 주당 54,459원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종가는 52,000원입니다. 매수 청구 기간은 9월 25일에서 10월 15일까지고 이 모든 과정이 두산그룹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11월 25일에 두산 로보틱스 교환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두산그룹의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두산 밥켓에 대한 주두산의 간접 지분율은 14%에서 42%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주두산의 작년 연결 영업이익이 총 1조 4,363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두산 밥켓의 영업이익이 1조 3,899억 원으로 무려 97%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두산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약 14%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주두산은 로보틱스를 42% 갖게 되고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100%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지배력이 42%로 크게 증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획의 성공의 관건은 매수 청구의 규모에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동의가 중요한데 이는 연결손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자회사인 두산 밥켓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매수 청구가인 2890원 위에서 유지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두산 밥켓의 주가는 매수 청구가인 5459원 부근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 밥켓 주주 모두가 이번 주식 교환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산 밥켓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적인 실적 및 꾸준한 배당 등에 이끌린 투자자들이 많은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성장 기대감에 주목한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주가가 매수 청구가보다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시장에 매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요. 이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대비해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와요. 엔터테인먼트 월보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엔터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펄어비스 2분기 프리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중국 검은 사막의 모바일 종료 관련 계약금 인식이 증가하고 연내 검은 사막 PC 중국 버전 출시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펄어비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영업 적자 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장 예상치인 영업 적자 69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매년 2분기 발생하던 주식 상여 관련 인건비가 올해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라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가는 붉은 사막과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이는데요. 게임스컴 2024에서 붉은 사막이 수상할 경우 게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게임스컴 2024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며 정확한 출시 일정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펄어비스는 지난 6월 5일 검은 사막 PC 중국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는데요. KB증권은 연내 중국에서 검은 사막 PC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기존 23,000원에서 2만원으로 13%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합니다. 기존작 매출 하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의 수요량이 점차 짧아지고 있고 퍼블리싱 중심의 BM 속에서 신작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은 95억 원을 예상하는데요. 이는 컨센서스인 160억 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모바일 매출에서 롬과 오딘 주요 작들의 매출 하향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단에서는 신규 지역 확장 및 카카오 VX 신제품 출시 관련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반기에는 바랄라 서바이벌 프로젝트 C 등 다양한 신작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젠레스 존제로 등 대형 신작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BM이 집중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요. 언론에서는 카카오 VX의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데 적자 자회사의 정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PC 콘솔 신작이 흥행하면서 플랫폼 다변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 6월 앨범 판매량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서커 차트 탑100 판매량은 692만 장으로 하이브가 278만 장, SM이 235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7월은 보이그룹의 컴백이 대거 예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앨범 판매량 호조가 기대되는데요. 엔하이픈이 정규 2집으로 컴백하고 BTS의 지민, 미니 2집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또한 JYP 엔터는 스트레이키즈가 약 8개월 만에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팬덤이 크게 확대된 만큼 견조한 앨범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 공구로 인한 앨범 판매량 둔화 영향이 마무리되어 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동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SM의 라이즈가 발매한 미니 1집 라이징의 초동 판매량이 126만 장을 기록하면서 초동 밀리언셀러를 유지하고 전작 초동 대비로는 23%가량 증가하는 견조한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6월 잠정 앨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했는데요. 중국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저가 낮은 영향도 있지만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에스파의 신보가 발매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으로 앨범 판매가 적은 1분기를 지나서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분기인데요. 엔터 4사 중 하이브가 BTS 완전체를 제외한 모두 보이그룹 라인업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견조한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보험산업의 2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강승권입니다. 보험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하고요. 다만 하반기의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보험업종은 이제 28% 상승하면서 코스피 및 다른 금융업종 대비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주 환원율 제고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킥스 비율이 높은 보험사 중심으로 주가가 차별화되었습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로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경쟁 심화를 동반을 하고 있지만 신계약 판매가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CSM 상각 조정 대비 신계약 CSM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CSM의 성장 그리고 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하반기에 금융업종 내 선호도는 하향 조정합니다. 그 이유는 감독당국의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개정이 지연되면서 보험사들의 밸류와 관련돼 있는 자율공시가 4분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 심화를 동반한 신계약 성장의 부작용 역시 추가적인 검증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금리 하락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에 순자산 감소 그리고 킥스 비율 하락의 우려가 존재하고요. 특히 감독당국의 할인율 인하 정책이 동반될 경우 킥스 비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종의 최선호 종목으로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을 유지합니다. 2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 손익의 감소 그리고 투자 손익의 개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2분기 합산 순이익은 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를 0.9%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손해보험 합산 이익은 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할 것이고 생명보험 3사의 합산 이익은 0.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생명보험사의 이익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지난해 2분기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과 삼성생명의 2천억 넘는 채권 교체 매매 처분 손실이 반영된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의 특징은 신계약 판매가 감소됐고 유율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됐으며 현대해상을 제외한 보험사의 예실차는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익 감소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손익 큰 폭 개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선보사의 2분기 합산 ROE는 17%, 생명보험사는 5.6%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나스미디어 2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000원 유지합니다. 2분기 프리뷰 자료이고요. 광고 업황이 여전히 안 좋았는데 나스미디어는 그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성장이고요. 이제 광고 수요가 성수기 맞이해서 늘어난 효과도 있고 넷플릭스 광고 관련해서 이제 CPM 단가를 낮추면서 중소기업 등 광고주 범위가 확장된 결과입니다. 지금 나스미디어는 하반기에 이제 구글 MCN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부진을 해왔는데 이번 파트너 계약으로 이제 다시 성장성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베이직 요금제를 없앤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광고 요금제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럼 이제 광고 인벤토리가 늘어나면서 광고 매체사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